1987년 6월 9일 서울 종로구 낡은 연립주택 2층.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작은 방에서 18살 서윤이는 아직 잠들어 있었지요. 베개 옆에는 어제 아빠가 사온 케이크 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상자 위로 가늘게 떨어지는 햇빛이 마치 생일초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익은 팔은 딸의 잠든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어요. 젊은 시절 사랑했던 아내가 암으로 죽고 38배 나이가 되었죠. 인쇄소에서 기름때 묻은 손으로 벌어들인 돈으로는 늘 부족했지만 홀로 키운 딸의 생일만큼은 절대 빼먹을 수 없었거든요. 서윤아. 그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을 때 아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아빠, 벌써 일하러 가? 서윤이의 목소리는 잠에 취해 있었지만 그 맑은 눈동자는 아빠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지요. 익은 팔은 옆에 놓아둔 작은 보자기를 열었습니다. 새하얀 성경책 한 권이 나왔어요. 표지는 단순했지만 그 안첫 페이지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이에게 1985년 5월 5일 아빠가. 늦은 생일 선물이야. 아빠가. 며칠 후에 좀 바쁜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이 책이 너를 지켜줄 거야. 서윤이는 성경책을 받아들고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빠, 우리 교회도 안 다니는데? 익은 팔은 쓴웃음을 지었지요. 그렇긴 하지만 이 책에는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어. 특히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이야기들이 말이야. 그는 딸의 작은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서윤아,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렴. 그게 사람다운 거야. 18살 서윤이는 아버지의 진지한 표정에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뭔가 슬프면서도 단단한, 마치 돌처럼 굳어진 표정이었거든요. 아빠는 언제까지 바빠? 글쎄, 며칠 아니면 좀 더 오래 걸릴지도 몰라. 하지만 아빠가 꼭 돌아올게. 약속한다. 그는 딸의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을 했어요. 그때 서윤이의 머리카락에서 풍겨오던 샴푸 냄새, 그리고 아침 햇살에 반짝이던 딸의 속눈썹이 익은 팔에 기억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이튿날 6월 10일 새벽 5시, 익은 팔은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주머니 속에는 작은 손수건 하나가 들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볼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서윤아, 아빠가 지켜줄게. 그는 지하철을 타고 광화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아침 서울의 공기는 유독 무거웠어요. 6월 항쟁이 절정에 다다르던 시기, 거리 곳곳에는 최루탄 냄새가 아직 가시지 않았고 어젯밤 시위의 흔적들이 아스팔트 위에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광화문 광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학생들, 직장인들, 그리고 익은 팔처럼 딸을 키우는 아버지들까지. 모두의 얼굴에는 같은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는 간절한 말이에요. 그 순간을 38년이 지난 2025년 1월 14일 새벽 4시 17분, 영하 12도의 서울역 앞에서 되짚어보고 있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익은 팔, 이제 76세가 된 그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손에는 여전히 그 성경책이 움켜쥐어져 있었지요. 표지는 너덜너덜해졌고 페이지들은 물에 젖어 서로 붙어 있었지만 첫 페이지의 글씨는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서윤이에게 1985년 5월 5일 아빠가. 그의 입술은 파랗게 얼어 있었고 숨소리는 가늘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꿈을 꾸었던 모양이에요. 1987년 그날 딸에게 했던 약속을 떠올리며
119 구급대가 도착한 건 새벽 4시 23분이었습니다. 환자 상태 어떻게 보이세요? 의식 혼미, 체온 34도, 동상의심. 신원 확인은 구급대원이 노인의 주머니를 뒤져봤지만 신분증은 없었어요. 오직 낡은 성경책과 찢어진 손수건 조각만이 전부였지요. 손수건의 글씨는 거의 지워져서 서윤아라는 이름만 겨우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무연고자네요. 선명중앙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선명중앙병원 응급실 앞. 구급차에서 내려진 이금팔을 본 간호사 장유라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39세, 15년 차 간호사인 그녀에게 이런 무연고 노숙자들은 이미 일상이었거든요. 또 냄새나는 무연고자네. 요즘 진짜 너무 많아. 그녀는 당직 의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무연고 노숙자 한 분 들어왔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전화기 너머 의사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어요. 보호자 있어? 없습니다. 그럼 119에 다시 연락해서 시청이나 복지관으로 보내버려. 우리가 책임질 일 아니야. 장유라는 전화를 끊고 구급대원에게 말했습니다. 보호자 없으면 입원 안 됩니다. 다른 곳으로 이송해 주세요. 그때였어요. 이금팔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의 시선은 초점이 없었지만 입술이 살짝 움직였어요. 서윤아. 장유라는 고개를 갸웃했지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금팔의 목소리는 더 작아졌습니다. 아빠가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 그리고는 다시 의식을 잃었어요. 바로 그때 응급실 대기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23세의 김정훈,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동료를 데리러 병원에 온 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손가락이 떨렸지요. 할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였지만 제대로 된 예우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이런 건 기록되어야 해. 그는 조용히 녹화 버튼을 눌렸습니다. 응급실에서는 보호자 없이는 못 받아요. 사람 하나 살리다 우리가 징계받아요. 몰라요? 장유라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어요. 이금팔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성경책이 그의 무릎 위로 떨어졌고 찢어진 페이지들이 바람에 흩날렸지요. 난 그때 광장에서 내 손에 피가 그의 중얼거림이 새벽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깃발이 떨어지고 한 아이가 피투성이가 돼서 내가 안았지. 그 애 살았지. 김정우는 계속 촬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저 노인의 말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거든요. 1987년 6월 항쟁에 대해 학교에서 배웠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광장에서 쓰러진 학생을 구해준 시민, 이름 없는 영웅들의 희생. 혹시 저 할아버지가? 김정훈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50대 중반의 안도현 병원장이었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처리하고. 장유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 여기서는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어요. 다른 데로 가세요. 이금팔은 떨리는 손으로 성경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중얼거렸어요. 서윤아, 아빠가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 순간 김정훈이 참을 수 없어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저 할아버지 말 들으셨어요? 1987년 광장에서 누군가를 구해줬다고 하는데 혹시 그분이? 장유라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냄새만 나는 노숙자인 줄 알았더니 헛소리도 하시네. 젊은 사람이 참견하지 마세요. 김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헛소리가 아니라 진짜일 수도 있잖아요. 확인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확인해서 뭐해요? 보호자도 없는걸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금팔이 마지막 힘을 다해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서 다시 주저앉고 말았지요. 성경책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펼쳐졌는데 그 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오래된 편지였어요. 김정훈이 재빨리 주워서 읽어봤습니다. 서윤아, 아빠는 항상 내 곁에 있단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 아빠가 만든 이 세상에서 너는 반드시 행복해야 해. 편지 아래쪽은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날짜는 분명했습니다. 1987년 6월 10일. 김정우는 온몸이 소름 끼쳤어요. 이거 진짜였구나. 그는 장유라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편지 보세요. 1987년 6월 10일이에요. 민주화 시위 바로 그날. 장유라는 편지를 흘깃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뭔 상관이에요? 여기는 병원이지 역사박물관이 아닙니다. 안도현 병원장도 귀찮다는 듯이 말했어요. 시끄럽게 하지 마. 우리는 의료진이야. 역사학자가 아니고. 하지만 김정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편지와 노인의 모습을 더 자세히 촬영했어요. 특히 이금팔의 이마에 있는 깊은 흉터를 클로즈업했지요. 그리고 노인이 중얼거리는 모든 말을 녹음했습니다. 그날 한 아이를 내가 안았어. 진압봉이 떨어질 때 이금팔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갔지만 그의 기억은 생생했어요. 마침내 119 구급대는 이금팔을 다시 들것에 올렸습니다. 시청 복지과로 연락했어요. 거기서 처리하겠대요. 이금팔은 들것에 누워서도 성경책을 놓지 않았어요. 그의 손가락은 그 책을 움켜쥔 채 굳어 있었지요. 김정우는 그 모습까지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해. 진실은 묻혀서는 안 돼. 오전 6시 김정우 쓴 집에 돌아와서 즉시 영상 편집을 시작했어요.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병원에서 쫓겨나는 피투성이 노인, 그의 마지막 한마디 광장에서 내가 그 애를. 그리고 해시태그를 달았지요. 해시태그 무연고자 퇴출, 해시태그 서울병원 사건, 해시태그 노숙자 차별, 해시태그 피투성이 노인, 해시태그 광장의 기억, 해시태그 1987년 6월 10일.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확신했어요. 이 영상이 무언가를 바꿀 거라고. 김정훈이 업로드한 영상은 생각보다 빨리 퍼져나갔어요. 오전 8시 출근길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 영상을 보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단순한 병원 비판 영상으로 여겨졌습니다. 또 무연고자 차별이네. 요즘 병원들이 너무 하는 거 아니야? 같은 댓글들이 달렸거든요. 하지만 영상을 끝까지 본 사람들은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특히 노인이 중얼거린 그 말들 때문이었지요. 광장에서 한 아이를 내가 안았어. 그리고 1987년 6월 10일이라고 적힌 편지. 이상할 만큼 구체적이고 생생한 기억이었거든요. 이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첫 번째 댓글이 달렸어요. 그 다음에는 나도 그래. 특히 저 이마 흉터 어디선가 봤어. 시간이 지나면서 댓글은 더욱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1987년 관련 다큐멘터리에서 본 것 같아. 우리 아버지가 그때 시위 참여하셨는데 비슷한 얘기 하신 적 있어. 조회수는 점점 늘어났어요. 2시간 만에 10만, 4시간 만에 30만, 그리고 오전 11시에는 50만을 넘어섰지요. 사람들은 영상을 보고 또 보며 그 노인의 얼굴을 기억 속에서 찾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청와대 제2비서동 대통령 연설기획실에서 한 여성이 그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34세의 한미영. 평소처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오늘 오후 대통령 국정감사 답변서를 정리하고 있던 중이었지요. 스마트폰에 뜬 알림을 무심코 눌렀는데 그게 바로 김정은의 영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사회 이슈 중 하나려니 했어요. 하지만 영상이 진행되면서 그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지요. 특히 노인이 서윤아라고 부르는 부분에서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미영은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노인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면서 말이에요. 이마에 있는 깊은 흉터, 움푹 들어간 왼쪽 볼, 그리고 무엇보다 그 슬픈 눈빛. 어디선가 본 것 같았거든요. 어릴 때 엄마가 보여줬던 오래된 사진 속에서 말이지요. 미영은 급하게 핸드폰 갤러리를 뒤졌어요. 가족 사진들, 대학교 졸업사진, 직장 동료들과의 모임 사진들을 지나 맨 마지막 폴더에 도착했습니다. 어린 시절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폴더 안에는 몇 장의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지요. 그중 한 장, 흑백으로 바랜 사진이었는데 한 남자가 젊은 여성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남자의 이마에는 선명한 흉터가 있었고 옆에 여성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사진 뒤에는 엄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이와 아버지, 1986년 여름. 미영은 사진과 영상을 번갈아 보며 비교했어요. 35년이라는 시간이 많은 것을 바꿔놨지만 그 근본적인 인상만은 똑같았거든요. 특히 이마의 흉터 모양과 위치가 정확히 일치했어요. 외할아버지. 그녀의 입에서 나온 작은 중얼거림이었지요. 어린 시절 내내 엄마 서윤이 그리워하던 그 사람. 엄마는 늘 좋은 분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셨다며 눈물을 흘렸고 아빠는 옛날 일은 묻지 말라며 화를 내곤 했거든요. 미영은 자라면서 외할아버지에 대한 호기심을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 영상 속 노인을 보는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되살아났습니다. 특히 엄마가 자주 하던 말이 떠올랐어요. 내 외할아버지는 글씨를 정말 잘 쓰셨단다. 인쇄소에서 일하시면서도 틈틈이 서윤이 이름 연습을 해주셨지. 서윤은 급히 책상 서랍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노트 하나가 나왔어요. 엄마 서윤이 어릴 적 쓰던 일기장이었는데 첫 페이지에는 반듯한 글씨로 서윤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쓰여 있었지요. 그리고 밑에는 작은 글씨로 예쁜 우리 서윤이 아빠가 가르쳐 줄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미영은 그 글씨를 영상 속 편지 글씨와 비교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필체가 똑같았거든요. 그 순간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8년 동안 가족들이 찾지 못했던 외할아버지가 바로 거기 병원 앞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었던 거였지요. 그동안 미영은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마도 아마 저 세상에 가셨을 거야 라고 말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분은 살아계셨어요. 그것도 노숙자로 아무도 모르는 채로 말이지요. 미영은 급히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서윤아, 아빠가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윤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서윤의 사무실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서윤 씨, 대통령님이 찾으세요. 비서관이 알려준 것이었지요. 서윤은 급히 눈물을 닦고 일어났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동요하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대통령님께 이 얘기를 해도 될까?
하지만 지금은 공적인 업무가 먼저였어요. 개인적인 감정을 추스르고 대통령실로 향했지요. 한편 같은 시각 대통령 집무실에서는 민재욱 대통령이 오전 브리핑을 받고 있었습니다. 61세인 그는 어젯밤 늦게까지 국정감사 답변을 준비하느라 피곤한 상태였어요. 각하, 오늘 오후 국정감사에서 예상 질의응답 사항입니다. 정책수석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지요. 민재욱은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각하, 잠시 보실 게 있습니다. 뭔데?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인데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 이명진은 태블릿을 대통령 앞에 놓았어요. 김정은이 촬영한 그 영상이 화면에 떠 있었지요. 민재욱은 처음에는 관심 없다는 듯이 봤어요. 하지만 영상이 진행되면서 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특히 노인이 광장에서 한 아이를 내가 안았어 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그는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화면 좀 정지해봐. 민재욱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상이 멈췄고 노인의 얼굴이 화면에 고정되었지요. 민재욱은 그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특히 이마의 흉터와 눈가의 주름, 그리고 그 슬픈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사람, 그가 중얼거렸어요. 이명진 씨, 영상 처음부터 다시 틀어봐. 영상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이번에는 민재욱이 더욱 집중해서 봤지요. 노인의 모든 말, 모든 표정, 모든 몸짓을 놓치지 않으려 했어요. 그리고 노인이 그날 진압봉이 떨어질 때 라고 말하는 순간 민재욱의 기억 속에서 무언가가 번쩍했습니다. 1987년 6월 10일 광화문 광장. 23세의 대학생이었던 자신이 진압 경찰의 공봉에 맞아 쓰러질 뻔했을 때 갑자기 나타나 자신을 감싸안고 지켜준 그 사람. 이 사람이야. 민재욱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명진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각하, 아시는 분인가요? 민재욱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38년 전, 내 생명을 구해준 분이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요. 만약 그분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거야. 이명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이세요? 그래. 절대 잊을 수 없는 얼굴이야. 이마의 흉터까지 완전히 똑같아. 민재욱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기고 38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연세대 법대 3학년이었던 그는 친구들과 함께 민주화 시위에 처음 참여했었거든요. 그날까지도 그는 학생운동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군사정권의 압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고 동기들의 설득으로 광장에 나갔었지요. 그런데 시위가 격화되면서 경찰의 진압이 시작되었고 민재욱은 그 혼란 속에서 넘어졌어요. 바로 그때 진압봉이 그의 머리를 향해 떨어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남자가 나타나 그를 감싸 안았던 것이지요. 그 남자는 민재욱보다 15살 정도 많아 보였어요. 인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 같았지요. 옷에 기름 냄새가 났고 손에는 잉크 자국이 묻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누구보다 따뜻했어요. 괜찮다. 꼼짝 말고 있어. 그가 민재욱에게 속삭였던 말이었지요. 그리고는 자신의 몸으로 민재욱을 완전히 감싸면서 진압봉의 공격을 막아냈어요. 그 과정에서 그 남자의 이마가 찢어졌고 피가 흘렀지만 끝까지 민재욱을 놓지 않았지요. 시위가 끝난 후 민재욱은 그 남자에게 고마움을 표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분은 이미 사라진 뒤였지요.
그때부터 민재욱은 그 은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이름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했지요. 그 후 민재욱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정치에 입문했지요. 그 모든 선택의 뿌리에는 그날의 경험이 있었어요. 자신을 구해준 그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었거든요. 이명진 씨, 민재욱이 비서실장을 불렀어요. 이 영상 더 자세히 조사해봐. 그리고 그 노인분이 지금 어디 계신지 알아봐. 알겠습니다, 각하. 이명진이 대답했지만 그의 표정은 좀 복잡했어요. 대통령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국정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민재욱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함부로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때 서윤이 들어왔습니다. 각하, 부르셨다고 해서. 그런데 그녀의 얼굴을 본 민재욱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서윤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거든요. 서윤 씨,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민재욱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서윤도 그 영상을 봤구나. 혹시 그 영상 때문이야? 민재욱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각하, 저 노인분이 제 외할아버지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민재욱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 네. 어릴 적 사진과 비교해 봤는데 확실합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서윤아라고 부르시는데 제 이름이거든요. 민재욱은 운명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 동시에 가장 신뢰하는 참모의 할아버지라니. 서윤 씨, 민재욱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우리 함께 그분을 찾아가자. 내게도 그분은 아주 소중한 분이야. 서윤은 놀란 표정으로 대통령을 바라봤어요. 각하께서도 외할아버지를 아세요? 그래. 38년 전 그분이 내 생명을 구해주셨어. 그래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어요. 38년이라는 긴 시간을 건너 한 노인이 두 사람의 삶을 이어준 것이었지요. 민재욱은 즉시 지시했습니다. 이명진 씨, 지금 당장 그 노인분이 계신 곳을 찾아봐. 그리고 최선의 의료진을 준비해. 각하, 그런데 이명진이 망설였어요.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시는 것은 이건 대통령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일이야. 평생의 은인을 찾은 거라고. 민재욱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서윤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각하,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35년 만에 외할아버지를 만나는 거니까요. 영상은 이미 100만 조회수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지요. 이 할아버지 누구세요? 진짜 1987년 관련된 분인 것 같은데 정부에서 나서서 확인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같은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김정우는 자신의 영상이 이렇게 화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했지요. 진실이 묻히지 않고 세상에 알려지고 있었거든요. 이제 모든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이금팔이라는 한 노인을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 가족과 국가, 기업과 현실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38년 전 광장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야 진실한 결말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재욱 대통령은 그날 오후 모든 공적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집무실에 혼자 남아서 38년 전 그날을 온전히 되돌아보기 시작했어요. 1987년 6월 10일 연세대 법대 3학년이던 민재욱에게는
생애 첫 시위 참여이자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하루였거든요. 그는 눈을 감고 그때의 기억을 차근차근 불러냈습니다. 1987년 6월 9일 밤 연세대학교 기숙사 룸메이트 정호가 민재욱의 어깨를 흔들며 말했었지요. 재욱아, 내일 광화문 나가자.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민재욱은 그때까지 학생운동에 소극적이었어요. 법대생이었지만 사법시험 준비에만 몰두하고 있었거든요. 난 공부해야 해. 시험이 코앞인데. 야, 이 나라가 이 모양인데 시험이 뭐가 중요해? 군사정권이 계속 이어지면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공정한 기회가 있을 것 같아? 정호의 말에 민재욱은 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그의 집안은 권력층과 거리가 멀었고 아버지는 시골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평범한 상인이었거든요. 그날 밤 민재욱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으로는 최루탄 냄새가 희미하게 흘러들어왔고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마음을 무겁게 했지요. 새벽 무렵 그는 결심했습니다. 한 번만, 단 한 번만 나가보자. 아침 일찍 정호와 함께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을지로 입구역으로 향했어요. 지하철 안은 유난히 조용했지만 젊은 사람들의 표정에서는 무언가 단단한 결의가 느껴지지요. 광화문 광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 심지어 나이든 어르신들까지. 민재욱은 그 광경에 압도되었습니다. 와, 정말 많다. 그때까지 텔레비전으로만 보던 시위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니 전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사람들의 눈빛에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희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독재 타도, 군사정권 물러가라. 구호 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민재욱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시위는 평화롭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점점 격해지기 시작했어요. 오후 2시경 경찰 병력이 대거 투입되었거든요. 방패를 든 전투 경찰들이 시위대를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지요. 해산하지 않으면 강제 진압하겠다. 확성기를 통해 경고가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시위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구호를 외쳤지요. 민재욱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두려웠지만 동시에 뭔가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거든요. 바로 그때 민재욱의 옆에 서 있던 한 남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사람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기름 자국이 묻어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누구보다 뜨거웠어요. 그 남자가 민재욱에게 말했습니다. 학생이지? 네. 연세대 법대 다닙니다. 법대라. 좋겠구나. 나는 인쇄소에서 일해. 노동조합 간부야. 그가 자신을 이근팔이라고 소개했어요. 학생이 왜 여기 나왔어? 그냥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이근팔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이대로는 안 돼. 우리 딸도 내 또래야. 그 아이가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라도 여기 나온 거지. 딸이 있으세요? 응, 18이야. 대학 가고 싶어 하는데. 이런 세상에서는 꿈도 제대로 꿀 수 없잖아. 이근팔의 목소리에는 아버지의 애틋함이 묻어 있었어요. 딸한테 뭐라고 하고 오셨어요? 아무 말 안 했어.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냥 일하러 간다고만 했지. 민재욱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자신은 부모님 몰래 나온 것도 아닌데 이 아저씨는 딸을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거짓말까지 하고 나온 거였거든요. 오후 드디어 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최루탄이 터지면서 매캐한 연기가 광장을 뒤덮었어요.
사람들은 기침을 하며 뒤로 물러났지만 완전히 흩어지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더 격렬하게 저항했지요. 전투 경찰들이 진압봉을 휘두르며 시위대를 해산시키려 했어요. 민재욱은 그 혼란 속에서 정오와 떨어졌어요. 사방이 연기로 가득했고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경찰의 호각소리가 뒤섞여 들렸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민재욱은 최루탄 연기 때문에 방향 감각을 잃고 비틀거리고 있었어요. 눈이 따갑고 숨쉬기가 어려워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학생 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아까 그 이금팔 아저씨였어요. 이리로 그가 민재욱의 팔을 잡고 연기가 덜한 쪽으로 끌고 갔어요. 하지만 안전한 곳은 없었습니다. 사방에서 전투 경찰들이 진압봉을 휘두르며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 전투 경찰이 진압봉을 높이 들고 민재욱을 향해 달려왔어요. 민재욱은 공포에 질려 움직일 수 없었지요. 진압봉이 자신의 머리를 향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몸이 굳어버렸거든요.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이금팔이 민재욱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으로 민재욱을 완전히 감싸 안았어요. 진압봉은 이금팔의 이마를 강타했습니다. 아! 그의 비명소리와 함께 피가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는 민재욱을 놓지 않았습니다. 괜찮다. 꼼짝 말고 있어. 살아야지. 이금팔이 민재욱의 귀에 속삭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고통스러워했지만 따뜻했어요. 진압봉이 계속 떨어졌지만 이금팔은 끝까지 민재욱을 보호했지요. 그의 등과 어깨에 멍이 들고 피가 났지만 민재욱은 한 대도 맞지 않았어요. 진압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서야 이금팔이 민재욱을 놓았습니다. 그때 민재욱이 본 이금팔의 얼굴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이마에서 흘러내린 피가 얼굴을 온통 적시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거든요. 고맙습니다. 정말 민재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이금팔은 고개를 저었지요. 고마워할 건 없어. 당연한 일이야. 너 같은 젊은이들이 살아야 이 나라가 바뀌는 거야.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손수건을 꺼내 민재욱의 얼굴을 닦아줬어요. 그 손수건에는 서윤아, 아빠가 지켜줄게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지만 민재욱은 그때 그 글씨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너무 급박한 상황이었거든요. 아저씨, 병원에. 괜찮아. 나보다는 내가 더 중요해. 빨리 이 자리를 떠나. 이금팔은 민재욱을 안전한 골목으로 데려다주고는 사라졌어요. 그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민재욱은 그날 이후 그 은인을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연세대 학생들과 함께 그날 참여했던 사람들을 수소문해 봤지만 이금팔이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인쇄소 노동조합에도 연락해 봤지만 소용없었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민재욱은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하지만 그 기억은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이 민재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변호사가 되었을 때도 정치에 입문했을 때도 늘 그날의 기억이 동력이 되었거든요. 나를 구해준 그분처럼 나도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되자. 그것이 민재욱의 신념이었어요. 한편 같은 시각 한미영은 어머니 서윤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현재 부산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1987년 아버지가 실종된 후 서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남쪽으로 내려가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었지요. 엄마, 나야. 미영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네.
서윤도 딸의 감정 상태를 금방 알아챘어요. 엄마, 외할아버지, 찾았어.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윤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정말, 정말이야? 응. 영상을 보내줄게. 엄마가 확인해봐. 미영이 영상을 전송하자 서윤은 곧바로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더 큰 목소리로 울기 시작했지요. 아빠, 아빠야. 정말 아빠야. 38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아버지의 얼굴을 다시 본 순간이었거든요. 서윤은 전화로 미영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1987년 6월 10일 아버지가 집을 나서기 전에 마지막 모습을 말이에요. 그날 아침에 아빠가 말씀하셨지. 서윤아, 아빠가 며칠 바쁠 것 같다. 하지만 꼭 돌아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게 마지막이었어. 서윤의 목소리는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아빠는 그날까지도 나를 대학에 보내고 싶어 하셨어. 인쇄소 일만으로는 학비가 부족해서 고민이 많으셨거든. 그래서 노조 활동도 하고 계셨지.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서윤은 아버지가 사라진 후의 이야기도 들려줬어요. 그날 밤에 아빠가 안 들어오셔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며칠, 몇 달, 그리고 몇 년을. 경찰서에도 가보고, 병원에도 가보고, 온갖 곳을 다 찾아봤어. 하지만 소식이 없었지. 그때는 민주화 시위 때 실종된 사람들이 많았거든. 정부에서도 제대로 찾아주지 않았고, 서윤의 목소리에는 38년간 쌓인 한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을 떠나 친척이 있는 지방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 아빠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었거든. 그때 내 아빠를 만났고 결혼해서 너를 낳았지. 하지만 평생 아빠를 잊은 적이 없어. 내가 태어났을 때도 자랄 때도 늘 할아버지가 계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어. 미영은 엄마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린 시절 엄마가 왜 그렇게 자주 슬퍼했는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엄마, 외할아버지가 지금 많이 아프셔. 노숙 생활을 오래 하셔서. 알아. 영상으로 봤어.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서윤은 또다시 흐느꼈어요. 미영아, 내가 지금 당장 올라갈게. 아빠를 뵈야겠어. 38년 만에. 응, 엄마. 그런데 엄마,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 미영은 대통령과의 인연에 대해서도 설명했어요. 정말이야? 대통령님이 아빠 때문에? 응. 그날 외할아버지가 대통령님 목숨을 구해주셨대. 그래서 지금 함께 외할아버지를 찾으러 가는 중이야. 서윤은 놀라움과 자부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소중한 일을 하셨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그 때문에 38년간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다는 것이 가슴 아팠거든요. 아빠, 정말 아빠다워.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게. 엄마, 이제 외할아버지 모시고 살자. 38년을 기다렸는데 더 이상 헤어지면 안 돼. 그래, 미영아.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게. 그 사이 김정우는 자신의 원룸에서 영상의 후속 반응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조회수는 이미 200만을 넘어섰고 댓글도 수만 개가 달려 있었지요. 하지만 김정훈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영상이 화제가 된 것은 좋았지만 정작 그 노인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가 걱정되었거든요. 그는 다시 병원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환자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김정우는 자신의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6.25 참전 용사였던 할아버지는 전쟁에서 다리를 다쳐 평생 절뚝거리며 사셨어요. 하지만 국가에서는 제대로 된 보상도 예우도 해주지 않았지요.
할아버지는 그것에 대해 불평하지 않으셨지만 김정우는 어린 마음에도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느꼈거든요. 할아버지도 나라를 위해 싸우셨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셔야 하지? 그런 의문이 김정훈을 사회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병원에서 노인이 쫓겨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자신의 할아버지가 겹쳐 보였거든요.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어. 그런 마음으로 촬영을 시작했던 것이지요. 김정우는 영상 아래 댓글을 하나 더 달았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전해져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분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가예요. 관심 가져주세요. 이제 모든 퍼즐의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1987년 6월 10일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38년을 돌고 돌아 다시 한자리에 모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금팔, 민재욱, 서윤, 미영, 김정훈. 각자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운명의 실에 의해 연결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마침내 진실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30분 서울시립 서대문병원 중환자실. 이금팔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심한 폐렴과 동상으로 인해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였지요. 하얀 병원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38년 전 광장에서 진압봉에 맞으면서도 민재욱을 지켜내던 그 사람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마의 깊은 흉터만은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민재욱 대통령과 한미영은 거의 동시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대통령 경호팀이 먼저 병원 주변을 통제했고 의료진들은 갑작스러운 VIP 방문에 당황하고 있었어요. 각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비서실장 이명진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었지만 민재욱의 표정은 이미 결정된 후였지요. 38년을 기다렸는데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그는 중환자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한미영은 민재욱보다 먼저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노인의 모습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요. 외할아버지.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서 이금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어요. 오랜 노숙 생활로 인해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동상 자국이 있었고 손바닥에는 인쇄소에서 일할 때 생긴 오래된 화학 흔적이 남아 있었지요. 하지만 그 손을 잡는 순간 미영은 이상한 따뜻함을 느꼈어요. 혈연의 끈이라고 해야 할까요? 외할아버지, 저예요. 미영이에요. 서윤이, 엄마의 딸이에요. 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을 때 이금팔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어요. 그리고 희미하게 눈을 떴지요. 초점이 없는 눈동자였지만 그는 분명히 미영을 보고 있었어요. 서윤아. 그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아니에요, 외할아버지. 저는 미영이에요. 서윤 엄마의 딸이에요. 이금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윤이가 딸을 낳았구나. 그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지요. 바로 그때 민재욱이 중환자실로 들어왔습니다. 이금팔은 민재욱의 모습을 보자 눈을 크게 뜨려고 애썼어요. 당신은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나요? 1987년 6월 10일 광화문에서 민재욱의 말에 이금팔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희미한 미소가 입가에 떠올랐어요. 그 학생, 법대생? 네, 맞습니다. 그때 저를 구해주신. 민재욱은 말을 마저 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38년을 기다린 만남이었거든요. 이금팔은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을 더듬었어요. 간병사가 정리해둔 그의 소지품들이 있었지요. 낡은 성경책과 찢어진 손수건,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 미영이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꺼내 이금팔의 무릎 위에 올려놨어요. 이걸 계속 가지고 계셨구나. 성경책을 펼쳐보니 첫 페이지의 글씨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서윤이에게 1985년 5월 5일 아빠가. 하지만 그 아래 추가로 적힌 글씨들이 있었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어 넣은 것 같았지요. 1987년 6월 10일 광장에서 한 학생을 구했다. 이름도 모르지만 그 아이가 살아서 세상을 바꿨으면 좋겠다. 1990년 서윤이에게 손녀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나는 돌아갈 수 없다. 1995년 그 학생이 변호사가 되어 인권 변호사 일을 한다는 신문 기사를 봤다. 다행이다. 2010년 그 학생이 정치인이 되었다. 내가 구한 보람이 있구나. 대통령이 되었다. 서윤이의 딸도 어른이 되어 좋은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민재욱과 미영은 그 글들을 읽으며 충격을 받았어요. 이금팔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였지요. 자신이 구한 학생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이에요. 외할아버지, 그럼 저희를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미영이 물었어요. 이금팔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문, 텔레비전, 다 봤어. 자랑스러웠지. 그는 민재욱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좋은 대통령이 되었구나. 민재욱은 이금팔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날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나는 그저 이금팔이 기침을 하며 말했어요. 그저 사람다운 일을 한 것뿐이야. 그 말을 들은 순간 민재욱은 38년 전 광장에서 들었던 그 말을 떠올렸어요. 당연한 일이야. 너 같은 젊은이들이 살아야 이 나라가 바뀌는 거야. 선생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왜? 민재욱이 물으려 할 때 이금팔이 손으로 제지했어요. 괜찮아. 내 선택이었어. 돌아가면 너희들에게 피해가 될까봐. 무슨 피해요? 그때는 시국이 어려웠잖아. 나는 감시 대상으로 쫓기고 있었어. 나 같은 사람이 가족에게 돌아가면 가족까지 감시받고 고생하게 될 거 아냐. 이금팔의 말에 미영과 민재욱은 가슴이 아팠어요. 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거였거든요. 이금팔은 작은 봉투를 미영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열어봐.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서윤에게 쓴 편지였지요. 내 사랑하는 딸 서윤아, 아빠가 집에 돌아가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아빠는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내가 살아갈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동한 거야. 내가 어른이 되어 결혼하고 예쁜 딸을 낳아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빠는 멀리서라도 너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사랑한다, 서윤아. 편지 날짜는 1987년 6월 15일이었어요. 시위 참가 5일 후에 쓴 것이었지요. 미영은 편지를 읽으며 흐느꼈어요. 외할아버지, 엄마가 얼마나 찾으셨는지 아세요? 38년 동안. 알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금팔도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야. 바로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뛰어들어왔어요. 서윤이었습니다. 부산에서 밤차를 타고 올라온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아버지의 침대로 달려갔어요. 아빠,
아빠, 38년 만에 보는 아버지의 모습에 서윤은 무너져 내렸어요. 이금팔은 딸을 보자 더 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윤아, 내 딸. 아빠, 왜 이렇게 오래? 왜 혼자? 서윤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가 너무 어리석었나 보다. 이금팔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는다. 내가 이렇게 잘 자라고 예쁜 딸까지 낳아서. 그는 미영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손녀 정말 훌륭하구나. 대통령님을 도와서. 민재욱이 다가가서 말했어요. 미영 씨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선생님의 DNA를 받은 것 같아요. 가족 제외의 감동 속에서 의사가 들어왔어요. 환자분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의식도 또렷해지고 생체 신호도 안정되었어요. 아마 가족분들을 만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죽음 직전까지 갔던 이금팔이 가족을 만난 후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거였지요. 정말요? 서윤이 물었어요. 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안전한 상태는 아닙니다. 계속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민재욱이 의사에게 말했어요.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분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소중한 분이에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이금팔은 다시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평화로운 잠이었어요. 38년 만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안전한 잠이었지요. 서윤은 아버지의 침대 옆에 앉아서 밤새 그를 지켜봤어요. 미영도 할머니 옆에서 외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적셨고요. 민재욱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구나. 새벽 6시 이금팔이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딸과 손녀의 얼굴이었어요. 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그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꿈이 아니구나. 네, 아빠. 이제 절대 떠나시면 안 되세요. 서윤이 아버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응, 이제는 안 갈게. 이금팔의 대답이었습니다. 38년간의 유랑이 드디어 끝이 난 순간이었어요. 이금팔의 신원이 확인되고 대통령이 병원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세상은 순식간에 뒤바뀌었습니다. 새벽 7시 서울시립 서대문병원 앞에는 이미 수십 대의 취재진이 몰려들었어요. 대통령과 무연고 노숙자의 38년 인연, 1987년 시위 현장에 숨겨진 영웅, 민주화 실종자의 극적 생존 등의 헤드라인이 실시간으로 쏟아졌지요. 하지만 모든 언론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는 않았어요. 보수 성향의 대한일보 사회부장 정석현은 편집국 회의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 대통령이 개인적 감정으로 국정을 좌우하는 거 아니야? 편집국장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말이야. 무연고 노숙자 하나 때문에 청와대가 이렇게 나서는 게 정상이야? 그들은 즉시 기자들을 동원해서 이금팔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1987년 당시 이 사람이 정말 무고한 시민이었는지 확인해봐. 혹시 폭동 관련 전과가 있을 수도 있거든. 한편 진보 성향의 민주신문은 정반대에 접근을 했어요. 편집국장 김태현은 취재팀에 지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야. 우리 현대사의 한 페이지가 복원되는 거라고. 1987년 민주화 과정에서 이름 없이 사라진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은 이금팔의 인쇄소 동료들, 당시 노조원들을 찾아 나섰어요.
38년 전에 증언을 모으기 시작한 것이지요.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 대변인 정미라는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해야 했어요. 대통령께서 개인적 감정으로 국정을 운영하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요. 이분은 단순한 개인이 아닙니다. 민주화 과정에서 희생당한 무명의 시민이자 우리가 지켜내야 할 역사의 증인입니다. 하지만 노숙자 한 분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게 적절한가요? 정미라는 잠시 침묵했다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재욱 대통령은 그분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 은혜를 떠나서 국가가 보호하지 못한 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당연한 예우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도 조용하지 않았어요. 비서실장 이명진은 민재욱에게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각하,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무슨 소리야? 보수층에서는 감성 정치라고 비판하고 있고, 심지어 일부 참모들도 대통령이 너무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민재욱은 책상을 탁 쳤어요. 그렇다면 그 참모들은 38년 전 그 광장에 있었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 순간을 봤나? 이명진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 사이 대한일보는 이금팔에게 불리한 기사를 연달아 쏟아냈습니다. 1987년 폭동 가담자, 38년 만에 영웅 포장, 무연고 노숙자에게 국가 예우, 국민 세금 낭비 논란 같은 헤드라인들이었어요. 기사 내용은 더 가혹했지요. 이금팔 씨는 1987년 당시 불법 시위에 적극 가담한 전력이 있으며 현 정권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기사에는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었어요. 이금팔이 왜 시위에 나갔는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진실 말이에요. 서윤은 부산에서 올라와 아버지를 간병하는 중에 이런 기사들을 보게 되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빠가 얼마나 선한 분이신데. 미영이 어머니를 달랬어요. 엄마, 진실은 결국 밝혀질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하지만 서윤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38년 만에 아버지를 찾았는데 세상은 그분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인물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78세의 박철수 씨였어요. 그는 1987년 당시 이금팔과 함께 인쇄소에서 일했던 동료였지요. 이금팔이 여기 있다고 들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38년 만에 옛 동료를 만나러 온 것이었거든요. 서윤과 미영은 박철수를 반갑게 맞았어요. 아저씨, 우리 아빠와 함께 일하셨다고요? 그럼. 금팔이는 내 절친이었어. 그날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박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미영이 물었어요. 박철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금팔이는 원래 시위 같은 거 나가는 사람이 아니었어. 조용하고 성실한 기술자였지. 그런데 87년 들어서면서 노조 활동을 시작했거든. 왜냐하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회사에서 노동자들을 너무 함부로 대했어. 임금도 제때 안 주고 산업재해가 나도 책임지지 않고 금팔이가 참다 못해 나선 거야. 그런데 왜 그날 시위에 회사에서 노조 간부들을 해고하겠다고 위협했어. 금팔이는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더 고생한다고 말했지. 그래서 그날 광화문에 나간 거야. 딸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박철수의 증언은 언론의 왜곡 보도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금팔은 폭동 가담자가 아니라
정당한 권익을 위해 싸운 평범한 아버지였던 것이지요. 박철수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 후에 금파리가 사라졌어. 처음에는 경찰에 잡혀간 줄 알았지. 그런데 며칠 지나도 소식이 없어서 찾아다녔어. 하지만 아무도 몰라 했어. 마치 증발해버린 것처럼. 그럼 아저씨도 우리 아빠를 38년간 찾으셨던 거예요? 서윤이 물었어요. 그럼 나도 늘 궁금했어. 금파리가 어떻게 됐을까? 살아있긴 할까? 그런데 이제야 만나네. 그는 중환자실로 들어가서 이금팔의 손을 잡았어요. 야, 금팔아. 나야, 철수야. 38년 만이네. 이금팔이 눈을 뜨고 박철수를 보자 두 사람 모두 울음을 터뜨렸어요. 철수야. 살아있구나. 당연히 살아있지.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박철수는 이금팔에게 그간의 소식을 들려줬어요. 공장은 10년 전에 문 닫았어. 하지만 우리가 만든 노조는 아직도 있어. 금팔이 덕분이야. 정말? 응. 너 없어도 우리가 계속 싸웠어. 내가 시작한 그 정신으로 말이야. 박철수의 증언은 곧 민주신문을 통해 보도되었어요. 이금팔 씨의 옛 동료 증언 그는 미래 세대를 위해 싸웠다. 38년 전 인쇄조, 노조 활동에 진실 같은 기자들이 나왔지요. 하지만 보수 언론은 여전히 비판적이었어요. 증인 조작 의혹, 현 정권의 여론 조작 같은 반박 기사를 내보냈거든요. 그때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김정훈이 추가 영상을 공개한 것이었어요. 그는 병원에서 촬영했던 미공개 영상들을 편집해서 올렸는데 그 중에는 이금팔이 그 학생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중얼거리는 장면이 있었어요. 폭동 가담자라는 누명과는 정반대로 그는 자신이 구한 학생의 안위를 걱정하는 모습이었지요. 영상 조회수가 500만을 넘어서자 여론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댓글들도 달라지지요. 이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라고? 개소리네. 38년 동안 혼자 고생하신 분한테 왜 이래? 보수 언론 진짜 너무하다 같은 반응들이 늘어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갈등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청와대에서는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각하,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정책실장이 물었어요. 민재욱은 단호하게 답했어요. 정리할 것도 없어. 우리는 진실을 말할 뿐이야. 이금팔 선생은 민주화 과정에서 희생당한 분이고 국가가 마땅히 예우해야 할 뿐이야. 하지만 정치적 부담? 그럼 진실을 덮으라는 거야? 38년 전 그분이 나를 구해주실 때 정치적 계산을 하셨을까? 미영도 자신의 방식으로 싸우고 있었어요. SNS에 외할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리는 글을 올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우리 외할아버지는 평생 남을 도우며 사신 분입니다. 1987년 그날도 한 젊은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그런 분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녀의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어요. 서윤도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 옳은 일만 하신 분입니다. 38년 동안 가족도 못 만나고 혼자 고생하셨는데 이제 와서 누명을 씌우는 건 너무 잔인해요. 그녀의 눈물 섞인 호소는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진실과 거짓의 싸움은 더욱 치열해졌지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금팔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진실은 언제나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 빛을 본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거였어요. 2025년 3월 1일 제106주년 3.1절 서울 광화문광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오늘의 광장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단상 한쪽에는 휠체어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민주화 실종자 명예회복 헌정식이라는 현판이 서 있었거든요. 이금팔이 38년 전 한 청년을 구했던 바로 그 자리, 그곳에서 그의 명예가 되돌아오는 순간이었지요. 오전 10시 민재욱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진지해 보였어요. 마이크 앞에 선 그는 잠시 광장을 둘러봤습니다. 38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지요. 최루탄 연기, 진압봉 소리, 그리고 자신을 감싸 안고 지켜준 그 따뜻한 품. 민재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광장에 모인 수천 명의 시민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저는 오늘 대통령이기 전에 한 사람의 빚진 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38년 전 이 광장에서 한 분이 저의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이금팔, 평범한 인쇄소 기술자이자 한 딸의 아버지였습니다. 민재욱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광장에 울려 퍼지자 사람들은 더욱 조용해지지요. 그분은 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방패로 삼으셨습니다. 진압봉이 제 머리를 향해 떨어질 때 그분이 대신 맞으셨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살아야지. 너 같은 젊은이들이 살아야 이 나라가 바뀌는 거야. 광장 곳곳에서 눈물을 닦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분은 그날 이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셨습니다. 38년 동안 거리에서 아무도 모르는 채로 살아오셨죠. 국가가 그리고 제가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민재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금팔 선생님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의 희생을 기리며 마땅히 받으셔야 할 명예를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때 무대 옆에서 휠체어가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이금팔이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은 지 2주가 지나면서 많이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약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38년 전처럼 맑았지요. 서윤과 미영이 양쪽에서 휠체어를 밀고 있었어요. 세 사람 모두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민재욱은 이금팔의 휠체어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무릎을 꿇은 전례 없는 순간이었어요. 선생님, 38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찾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없었을 것입니다. 광장은 정적에 쌓여 있었어요. 바람 소리마저 멈춘 듯 했지요. 이금팔은 떨리는 손으로 민재욱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리고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무릎은 꿇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마이크를 통해 광장 전체에 전해졌어요. 당신은 제가 구한 그 소년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제 소원이 이루어졌네요. 이금팔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민재욱이 일어나서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금팔 선생님께서는 오늘부터 국가유공자로 예우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장 한편에 선생님의 이름이 새겨진 기념비를 세우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점점 커져서 마침내 광장 전체를 뒤덮었지요.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떤 이는 감사합니다. 라고 외쳤고 어떤 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이금팔이 마이크를 달라고 손짓했어요. 서윤이 마이크를 건네주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아버지였을 뿐이에요. 광장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38년 전, 그 광장에서 저는 제 딸을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학생을 도왔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때문에 가족들이 많이 고생했습니다. 특히 내 딸 서윤이. 이금팔이 서윤을 바라보자 서윤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미안하다. 서윤아, 아빠가 너무 늦었구나. 아니에요, 아빠. 자랑스러워요. 아빠가 옳은 일을 하신 거예요. 서윤의 목소리도 마이크에 잡혔어요. 이금팔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녀 미영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미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외할아버지를 안았어요. 외할아버지 사랑해요. 평생 자랑스러운 외손녀가 될게요.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울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이금팔의 목소리가 더 작아지지만 모든 사람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가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하자 광장의 사람들도 따라서 외쳤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순간 38년 전과 현재가 하나로 이어지지요. 행사가 끝난 후 이금팔은 가족들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어요.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서윤에게 말했어요. 서윤아, 이제 아빠 걱정은 하지 마라. 내 몫은 다 했으니까. 무슨 소리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저희와 함께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서윤이 대답했지만 이금팔의 표정에서는 알 수 없는 평온함이 느껴지지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3월 8일 새벽, 이금팔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서윤과 미영, 그리고 민재욱이 지켜보는 가운데였어요. 그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어요. 고맙다. 모두 고맙다. 이제 편히 갈 수 있겠다. 그는 성경책을 가슴에 안은 채 평화롭게 떠났어요. 이금팔의 장례는 국가장으로 치러졌습니다. 광화문광장에는 조문객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김정은도 그중 한 명이었지요. 그는 조문소에서 서윤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저도 많은 걸 배웠어요. 앞으로 사회를 기록하는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서윤은 고맙다며 그의 손을 잡았어요. 박철수도 마지막으로 친구와 작별 인사를 했어요. 금팔아, 먼저 가는구나. 나중에 만나면 술 한잔하자. 그의 목소리는 슬펐지만 따뜻했어요. 38년 만에 만나서 일주일을 함께 보낸 것도 큰 선물이었거든요. 장례식 후 광화문광장 서편에는 정말로 기념비가 세워집니다. 검은 화강암에 새겨진 글씨는 간단했어요. 이금팔 1949년에서 2025년, 1987년 6월 10일 이 광장에서 한 청년의 생명을 구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평범한 시민 그의 희생을 기억하며 기념비 앞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어요. 서윤과 미영이 매주 갈아주는 꽃들이었지요. 미영은 매주 금요일마다 그곳을 찾아와서 외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었어요. 외할아버지, 저 잘하고 있어요. 대통령님 연설문도 더 잘 쓰고 있고 엄마도 건강하세요. 민재욱 대통령도 종종 그곳을 찾았어요. 특별한 일정이 없는 저녁이면
혼자서 조용히 기념비 앞에 서곤 했지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지키고 싶어 하셨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는 항상 그렇게 약속했어요. 김정우는 그 후 영상학과로 복학했어요. 그리고 졸업 후에는 사회 문제를 다루는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되었지요. 그의 첫 작품 제목은 광장의 기억 마이너스 이금팔 이야기였어요. 그 다큐멘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여러 상을 받기도 했어요. 1년 후 서윤은 부산의 카페를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미영과 함께 살기 위해서였지요. 그녀는 광화문 근처에 작은 서점을 열었어요. 서점 이름은 이금팔 서점이었어요. 그곳에는 민주주의, 인권, 역사에 관한 책들이 가득했지요. 서윤은 매일 아침 서점을 열기 전에 아버지의 기념비에 들러서 안부를 전했어요. 어느 날 저녁 미영이 서점에 들렀을 때 서윤이 말했어요. 미영아, 우리 아빠가 정말 위대한 일을 하셨구나. 왜 갑자기 그런 말을? 오늘 한 고등학생이 와서 그러더라. 이금팔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나중에 역사학자가 되고 싶다고. 서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기념비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외할아버지 아세요? 외할아버지 때문에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미영이 기념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날 광장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서 화분의 꽃잎을 흔들었어요. 마치 이금팔이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그의 이름은 이제 역사가 되었고 그의 정신은 계속해서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어떤 이름은 한 세대를 지나서야 제자리를 찾는다. 그리고 그 이름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위에 다시 새겨졌습니다. 이금팔, 그는 단지 한 노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한 명의 헌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또 이야기를 보시고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또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 달달달 인생여행을 시청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하루 한 번 운동 잊지 마세요.